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따져보니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443일 만이고 이게 날짜로 따지면 이제 444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444라는 약간 숫자가 주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의 경계가 상당히 삼엄한 상황이고요. 지금 교대역 방향으로 일부 출입구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가 됐고 차벽으로 좀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보시면 출입구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돼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고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혹시나 선고 지연 전략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변호인단도 나오겠다고 재차 밝혔고 뭐 예정대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는데 지기현 판사님께서 레크레이션 그만하시고 오늘은 다큐를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많은 지지층들에서 우려가 좀 있는 게 조희대 대법관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뭐 이게 풀어준 문제들도 있었고 그냥 개인의 일탈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룸살롱 가서 접대받은 거. 근데 그 윤리 감사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을 뭔가 조희대 대법원 쪽에서 뭔가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다시 뭔가 이거를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음모론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잘했다는 투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물론 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랑 싸우려고 했고 막 이런 여러 차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오히려 국민 괘씸죄 이거 확실히 더 얹어가지고 저는 오늘 사형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뭐 지기현 재판장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두 번의 재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관련한 재판 판결을 하면서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정의, 법의 안정성, 법의 한목적성 이게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이 동일한 혐의를 적용받았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건데 지금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로 인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중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 재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지기현 재판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과정이라든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는 분명히 어떤 그 확립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나올 거냐 뭐 아니면은 일정 정도의 감경이 이루어져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이루어질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란 성립과 관련해서는 뭐 걱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두리님은 오늘은 답답한 판결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셨고 템버리님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너무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쟁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란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이미 내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라. 명확하게 이제 다른 재판이지만 이미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지난해 이때 뭐 시간 계산한다라고 했지만 뒷부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불안해하거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또 엎어버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의 재판 두 개가
이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서로 사법부 내부에서 충돌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법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안 그래도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 불신에 불신을 더 얹어버리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저는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판단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영배 재판관이 정말 잘했잖아요. 정말 심사숙고하는 느낌을 주고 실제로도 심사숙고를 했고 사람들과 토론해 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텀을 계속 썼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경우는 이거는 처음부터 풀어주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나 큰 실책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동안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함몰시킨 채 제대로 판단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노벨 평화상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추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그 계엄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본인 스스로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부하들을 전부 다 그냥 헌법 위반자, 법률 위반자로 만들어버린 사건에다가 재판 과정 내내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다 덮어 씌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거기에서 일탈하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이것은 뭐 공소 취소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건을 상정해가지고 판결문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오늘 판결에 다만 이 말은 금기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전 재판에 계속 다만 나올까봐 다만 포비아다. 내지 패널 분들한테도 다만 쓰지 마세요. 다만 듣기 싫어.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유죄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SNS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조이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사형, 43%는 무기징역을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 결국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특검은 처음에 구형할 때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를 두고 끝까지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전날까지도 실무단에서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라는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막판에 다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부분 아까 뭐 다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포비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전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고 그것이 사형이 선도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는데 사실 국민 법 감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기현 재판장이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에는 뭐 가족 오락관 진행하는 것처럼 왜 진행하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진행하는 재판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 걸맞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은 뭐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무장한 채로. 그리고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걸 다 봤고 그랬는데도 본인은 끌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알아서 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오히려 잘못을 본인 때문에 저질렀는데 이 수많은 부하들을 전부 다 그냥 불법 이 범죄자들로 만들어 놓고도 하나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화가 났을 것이라고 보고 중간에 또 이런 대목도 있었잖아요. 한동훈 잡아오라고.
내가 쏴버리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 곽종근 사령관과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증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악의적이고 뭔가 되게 뭐 철두철미하게 본인은 준비했다고 했지만 본인의 능력 부족과 또 헌재에서도 판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그걸 목숨 걸고 막으러 갔고 그다음에 군경이 소극적으로 또 저항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또 평가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두루 살펴본다면 좀 달리 판단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사형의 실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역사 앞에 제대로 된 판결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감경 사유를 놓고 댓글로도 메디그님은 내란의 초범이 어딨냐, 내란을 또 하라는 소리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감경 사유의 대부분이 뭐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 뭐 그렇죠. 범죄 전력 초범이고 뭐 이런 걸 두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제 백대현 재판부가 초범 얘기했다가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에 초범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기현 재판부와 사법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필리핀에서도 지금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막 가서 모시고 막 지금 연휴에 사실 연차 더 내신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모든 국민의 시선이 여기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전체 재판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건 all or nothing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의한 무기징역 사형 아니면 무죄 이거니까 본인이 반성한다는 것은 이것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웠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 감경 사유에 포함될 수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또 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좀 사과하고 특히 그 군경 종사자들은 본인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중형을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반성하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낼까요? 윤석열 피고인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끝을 흐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이게 결국에는 한국 정치하고도 그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후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낼 거냐 이것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 끝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께 사과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지금 차벽이 세워져 있고 법원로 전면 통제하면서 일반인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12.3 비상계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들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김희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정치학자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 비상계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구정하고 이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인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다. 이게 K민주주의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했을 때 그 노르웨이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슬로에 보니까 노벨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에 가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서적을 번역한 책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 한국과 관련된 이 전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편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구나. 근데 이거를 안 받아도
후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 자긍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당일 계엄 당일에 저도 영종도에서 옆집 형 술 마시고 있었는데 꼬셔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이 국회 앞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우성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저도 가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최소한 감옥에 가거나 최대치로 보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일반 시민들은 야, 이 나라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 국회로 쳐들어온다고 국회의원들을 지키자. 그 사람들이 해제 포결해야 되니까 이러한 일념으로 뛰어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이 국민 칭호를 받아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고 싶어하는데 그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들어와서 느닷없이 그냥 독재 국가로 회귀시키려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항거하려고 했었던 국민들의 평가는 정말 드높게 칭송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받는다면 국민 모두 좋아할 일이겠죠. 딱히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천했으니까 기왕이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노벨 평화상 그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다른 뭐 그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받으면 좋겠어요. 오승훈 님도 이 후보라니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은 이제 감경 사유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2시간짜리였고 뭐 피해자가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걸 막은 건 주체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고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경 사유로 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의 정치인의 일원이었고 당시에 뭐 집권 여당 대변인이었고 저는 그 계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 그 계엄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선포돼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저부터 광화문 광장 가서 불법 계엄에 관련해서는 해제하라 이런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판단이 끝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계엄이고 그러니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서 파면이 됐습니다. 사법적으로도 오늘 아마 앞서 있었던 재판의 그 사례를 봤을 때 내란 혐의에 따른 중형을 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도 뭐 노벨 평화상 추천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이 불법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과 절연하지 못하는지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오늘 이제 입장을 낼지 말지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선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 절연에 대한 국민의 입장 여러 차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결과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무죄라고 나오면 당연히 뭐 정의가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마 그 형량에 대해서 또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을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신동욱 의원이 얘기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물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죠. 그러나 불법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신동욱 의원의 판단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이게 내란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내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까 그 MBC 그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무죄를 기대한 사람이 18%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절반이 무죄일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국민 전체의 18%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낸다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할 텐데 저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손 안에 있는 한 줌 권력을 놔야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18%에 갇혀 있으면요. 18%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51%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셈이에요. 6.3 지방선거 이제 11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전략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형적인 논점 이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논점 이탈을 선언한 거예요. 자다가 완전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사태의 중요성이라든가 위급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지금 없는 것이고 고성국 전환길 이런 사람들 슈퍼 당원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 이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라도 뭔가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냥 조용히 짧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오늘의 모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어차피 매 때릴 거 맞고 지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라고 할 때 이 매를 그냥 단순히 맞으면 안 되고 본인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앞으로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우리 당명 바꿀 거예요. 색깔을 또 뭘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계속해서 논점 이탈해서 간다고 하면 이건 끊임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 스스로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윤어게인을 외치고 또 전두환 어게인까지 외치고 있는 이러한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을 다 품고 어떻게 달리겠다는 거예요? 아령을 줄줄이 달고 그냥 지금 뭐 이 마라톤 뛰겠다고 하는 건데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 어제 그 장정 대표가 그 다른 종편에 나와서 절윤안이다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식당에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내놓으면서 이게 짜장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나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이 내란 세력과의 절연이에요. 뭐냐면 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 자체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일단 내란이라는 게 확정되면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그 오명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지도부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 이름 바꾸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해보겠다라는 뜻에서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절윤에 대해서는 메시지 하나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이름만 바꾸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윤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개념을 이해를 못 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문제를 좀 제대로 안 풀어봤는지 뭐 이런 오다풀이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야 이게 뭔가가 어디를 문제점을 고칠 수가 있는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 보수 정당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파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고개를 들어 고성국 TV를 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지금 뭐 얘기를 못하는 게 지금 댓글로도 아니 뭐 좀 이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좀 입장을 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있다는 게 공당이. 국민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오답 노트는 사실 계엄 이후에 바로 나왔었죠. 근데 그 오답 노트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 태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다 읽혀버렸고 그 다음에 절연을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윤어게인을 외쳤고 여전히 부정선거 이거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인사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지도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본인들도 인사조치 돼야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마 그냥 눈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니 이름 바꾼다 뭐 딴소리를 계속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자, 이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골수 친윤이라고 불렸던 윤상현 의원이 이제 설 연휴 기간 중에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사람이 누구인지 약간 의문이 됐는데 약간 제3자적 시각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그게 윤상현 의원이 한 말이란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죠. 윤상현 의원이 앞장서서 그 체포방해도 나섰고 또 국회에 나와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 대한 인식, 자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난해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4월 5일 날 아마 대변인 명의의 그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한다. 이런 그 당 논평을 썼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나가라. 그랬더니 이게 사실상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 선거를 지나고 이후에 뽑은 그 당 지도부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윤상현 의원이 지금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그리고 이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중진 의원들이 더 많아지고 원내의원들이 많아진다. 이러면 그때서부터 새로운 희망에 싹이 튼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윤상현 의원부터 반성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반성 없이 이런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조금씩 우리 공동묘지의 침묵이 좌우하고 있는 우리 당에도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타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상현, 나경원 다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윤상현 이 의원은 김재섭 의원과 뭐 통화해서 그랬었다고 했나요? 야, 1년만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이 1년 지나니까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거 작전 변경이다 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돼요. 정계 은퇴를 하셔야죠. 지금 이 정도쯤 됐으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방탄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전광훈 목사 찾아가가지고 3번이나 큰 절을 하시더군요. 아니 도대체 헌법을 어겼고 그거를 완전히 방탄하고 있는 그 목사인지도 모르는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환호받으면서 박수받고 그러면서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누군가는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주어진 그 기회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도 못했고 또 사후에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얼굴 두께를 가져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 윤상현, 나경원 이런 분들 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